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던 피터슨 박사님과 리처드 도킨스 교수님을 모시고 밈과 원형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도킨스 교수님, 먼저 밈의 정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밈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특성이 인간의 내면 구조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밈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서 복제되는 심리적 유전자이며 확산성이 그 핵심입니다. 정보가 매력적이거나 독특하거나 혹은 단순히 눈에 잘 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밈입니다. 저는 이를 전염병에 비유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전파력만으로도 퍼져나가듯이 밈도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터슨 박사님이 말씀하신 원형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사님께서는 밈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는 반면 원형은 인간의 심층 심리와 생물학적 동기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모든 인간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염성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뒤로 쓴 야구 모자는 밈의 특성을 보이지만 원형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 탐구적 관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더욱 본능적이고 원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밈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문화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러한 깊은 층위와 연결되어야 하죠. 결국 인간의 생물학적 동기가 그 문화를 지탱하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킨스 교수님 박사님의 관점에 따르면 원형과 밈의 확산 원리가 서로 결합할 수 있을까요? 즉, 밈이 전파되는 힘의 바탕에는 인간에게 이미 내재된 심층 구조가 있고 이 구조가 밈의 확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견해인데요. 이런 통합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밈이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잘 퍼지는 이유를 원형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공통된 심리적 기반을 공유한다면 이것이 밈이 확산되는 토대가 될 수는 있겠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밈의 본질이 전파 그 자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밈과 원형의 개념을 종교적 맥락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상징과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파되면서 밈적 특성과 원형적 깊이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교리와 신화는 시간이 흐르며 많은 변형과 재해석을 거쳤음에도 핵심적인 주제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점이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종교적 서사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고 변형되며 일종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진화 과정 자체가 인간 내면에 깊이 각인된 보편적 상징, 즉 원형적 패턴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교 이야기는 단순한 밈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특히 희생, 형제 간 갈등, 신성의 탄생과 같은 모티프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 근원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화라는 단어를 종교 이야기나 신화 체계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누적되는 과정인데 신화나 이야기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비유적 표현으로는 쓸 수 있겠지요. 또한 종교 이야기에는 실제 역사와 상징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과학적 진화 이론과 문화적 진화는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사나 신화가 오랜 시간 전해지는 과정에서 특정 핵심 패턴이 살아남는 현상은 일종의 선택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죠. 인간 내면 깊숙이 호소하는 이야기 요소들이 결국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반복적 패턴이 바로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두 분의 핵심 견해가 미묘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네요. 도킨스 교수님은 밈의 본질을 전파력 자체에서 찾으시는 반면 피터슨 박사님은 그 이면의 인간 심층 원리를 더 근본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특히 종교나 신화를 해석할 때 이러한 차이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늘 그렇듯이 과학적 사실과 증거를 중시합니다.
종교적 서사나 원형적 이야기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이는 실제 역사적 진실과는 별개입니다. 상징이나 은유가 매력적일 수는 있으나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속 이야기나 여러 신화가 문학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카인과 아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인간의 보편적 갈등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패턴은 역사와 문화 전반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며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죠.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표현과도 연결되는 얘기인가요? 교리의 사실성을 모두 믿지 않더라도 그 종교 전통이 남긴 문화적 서사적 유산에는 어떤 진실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다는 말이 단순히 종교의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듯이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교회 음악과 전통적인 예배문의 아름다움은 인정합니다. 영국의 문화적 뿌리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제가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이는 교리의 진실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저는 그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교리의 역사적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그 교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상징에는 분명 인간 내면을 깊이 건드리는 심오한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문화적 산물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즉, 이야기의 매력과 반복적 구조가 일종의 자연 선택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종교 이야기를 통해 밈과 원형이 어떻게 융합되고 충돌하는지를 대체로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도킨스 교수님은 종교적 서사를 밈으로 보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피터슨 박사님은 그 밈 이면의 원형이 서사의 지속성과 영향력을 뒷받침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의를 인간의 윤리나 가치 판단과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갈등과 해소 방식을 오랫동안 윤리적 지침으로 삼아왔다고 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봐도 이는 단순한 형제 간 다툼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악에 물들고 분노를 해소하며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적 패턴이 문화적 규범으로 구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은유나 우화를 통해 특정 윤리나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 의문입니다. 윤리를 정립하는 근거로 이야기나 신화를 사용한다면 더욱 철저한 철학적 합리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는 실제 사실에 기반한 합의가 아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가 깊어지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아이디어와 서사가 지닌 강력한 전파력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더해 인간 내면의 원형적 구조가 이러한 전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도킨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과학적 검증의 한계와 피터슨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서사의 깊은 의미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의 합의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밈이든 원형이든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적 주장은 이러한 증거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문화적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쁩니다. 저 역시 과학적 사실을 중시하지만 인간의 실제 삶에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아왔기에 그 영역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밈이든 원형이든 결국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 깊이 맞닿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서사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 역할은 이 대화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피터슨 교수님께서는 아직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 문제입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동정녀 탄생과 같은 주제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부활과 같은 종교적 서사에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화적 차원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물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객관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단순한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도킨스 교수님이 제기하시는 질문은 은유와 신화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을 단순히 과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이 서사가 지닌 심리적 문화적 파급력을 놓치게 됩니다. 기독교 이야기는 그 자체로 역사상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심지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릴 만큼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신화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집중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동정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도덕이나 은유, 신화적 맥락과는 별개로 순수하게 사실 여부를 묻는 과학적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도킨스 교수님은 사실적 접근을, 피터슨 교수님은 신화적 접근을 더 중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기독교의 핵심 주장들 중 어디까지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해 부활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것조차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야기가 지닌 함의의 강력함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하거나 최소한 맞서는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방향을 정립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활 이야기가 지닌 문화적 심리적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네, 저는 구약의 청동뱀 이야기가 현대 심리학의 노출 요법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회피하기보다 직면할 때 성장하죠. 부활 역시 인간의 궁극적 공포인 죽음을 마주하고도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죽음보다 강한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은유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실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문제 제기는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났는가라는 점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동정녀 탄생이든 부활이든 이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방대한 과학 지식과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이 두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기독교 신자들은 이는 신의 행위이므로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종교적 믿음의 영역으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도킨스 교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 설명하는 자연 세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종교적 사고에서는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매우 강력해서 역사를 바꿔놓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간극을 단순히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리다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죽음과 한계 상황의 초월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사실이라고 하긴 어려워도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물리적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인류 사회를 움직여온 원동력이라면 은유적 진실이라 부를 수 있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가치와 의미의 차원에서는 진실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은유적 진실이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어도 된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은유적 진실이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과학과의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는 신화가 지닌 힘과 과학이 요구하는 사실성이 충돌하는 지점이네요. 저는 이 논쟁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관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특히 왜 과학이 유독 서양,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발전했을까라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제공한 형이상학적 기반, 우주가 질서정견하고 인간이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이 과학을 꽃피울 토양이 되었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거나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중세시대 유럽의 대학들이 신학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되었고 그 기반 위에서 관찰과 실험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의 실제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태동할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과 종교 서사의 사실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야기가 지닌 상징성과 문화사적 영향력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늘날에도 열띤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과학적 관점에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를 믿고 그 믿음에서 위로와 통찰을 얻어왔죠. 저는 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느냐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구현한 심층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더 흥미롭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왜 이런 기적 이야기에 마음을 여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인간 정신의 여러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사를 좋아하고 초월적 구원의 이야기를 갈망하며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이 신의 실존을 증명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인간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믿어왔는지는 분명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화가 인간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라고 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고유의 신화와 전승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전승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통된 이미지와 모티프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융의 관점이나 원형 이론으로 보면 전 세계의 신화와 설화에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인간 의식과 경험의 공통된 토대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이야기도 구약의 청동뱀처럼 인간 보편의 상징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징성을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과학적 사실성까지 인정하자고 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기적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용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의 생물학적 현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용은 실제 동물이 아니지만 여러 포식자들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 독수리, 그리고 불과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불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뿜으며 날아다니는 파충류 형태의 거대한 뱀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의 상징이 있을까요? 결국 용은
상상 속 포식자들의 집합체와 같습니다. 용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포식자가 실제한다면 용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한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이라는 식용 영장류의 근본적 과제 중 하나는 평생에 걸쳐 이 용이라는 상징적 포식자를 극복해 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용이라는 개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사자, 호랑이, 검치호랑이부터 공룡이나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포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왜 한 단계 더 추상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포식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곰, 사자, 코모도, 왕도, 마뱀 같은 개별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로 융합된 이미지를 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용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포식자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로 모은 메타적 상징이에요.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용이라는 개념이 시대를 거쳐도 계속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은 포식자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한 것이군요. 포식자라는 단어가 이미 있지만 예술 작품이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용이라는 이미지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인류는 단어라는 개념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지를 사용해왔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같은 작품들에서도 용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죠. 다만 용의 생물학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예술 문학적 표현이나 신화적 표현이니까요. 그렇다면 용이라는 범주가 거짓말이라는 범주보다 덜 타당할까요? 이는 결국 분석 수준의 문제입니다. 사자와 포식자라는 범주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우리는 단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를 포식자의 한 예시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사자가 용의 한 예시라고 하면 어색하겠네요. 하지만 포식자라는 추상 개념과 용이라는 상징이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물 분류가 아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포식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법뿐만 아니라 포식자에 맞서는 태도도 가르치죠.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자발적으로 맞서고 그 싸움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용기를 아이들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심리치료적 관점에서도 두려운 대상에 자발적으로 노출될 때 인간은 성장합니다. 노출요법처럼 무서운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는 우리가 정신적 차원에서 포식자를 어떻게 다루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청동뱀 이야기처럼 종교나 신화에도 반영되어 있죠. 포식자 앞에서 피하거나 얼어붙지 않고 맞서야만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진화에서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용과 같은 상징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결국 사자, 호랑이, 곰과 같은 실제 포식자보다 용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예술이나 문학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현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진화적 군비 경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빨은 왜 날카로운지, 후각은 왜 발달했는지와 같은 실제 현상들이 더 흥미롭습니다. 저는 용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생물학적 경쟁 관계에 눈길이 갑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인간이 군비 경쟁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하여 모든 포식자를 용이라는 상징으로 확장해 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발전시켜 무서운 미지에 자발적으로 맞섬으로써 성장한다는 서사를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신화와 문학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포맷입니다. 네, 그래서 용은 추상화된 포식자를 상징하고 이 용을 물리침으로써 보물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다양한 영화와 소설에서 반복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고 몰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내면적으로 포식자 대처 서사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네요. 저는 사실에, 피터슨 교수님은 상징에 더 큰 흥미를 보이시는 듯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과학 연구를 통해 자연 선택의 진행 과정과 포식자 먹이 간의 정교한 군비 경쟁을 탐구하는 데서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네, 제게는 그런 생물학적 메커니즘도 흥미롭습니다만 그것이 인간 심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신화, 서사, 은유적 표현을 만들어냈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두 영역을 어떻게 통합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 신화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밈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도킨스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종교 사상사의 개념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퍼져나가는 아이디어가 자연 선택처럼 전파된다는 점이 매우 매혹적입니다. 저는 다윈주의자로서 복제자의 차등 생존에 관심을 둡니다. DNA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든 복제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구 밖 다른 행성에는 또 다른 복제자가 있을 수 있고 지구에서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염되는 아이디어가 또 다른 복제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것이 제가 밈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용에 대한 심리적 원형도 일종의 밈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적응적으로 기능한다면 볼드윈 효과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즉, 용과 맞서기 전략을 잘 수행한 개인이 번식적 우위를 얻고 이것이 유전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볼드윈 효과의 핵심은 특정 행동이 학습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이러한 학습 능력을 가진 유전자가 선호되어 유전자 풀에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은 성적 선택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저는 이것이 포식자와 맞서 싸우는 영웅서사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더 매력을 느끼는 남성상은 두려움 없이 어려움에 맞서면서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남성이 역사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것이 영웅 신화나 괴물을 물리치는 기사 같은 서사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윈주의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 신화적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데 더 큰 흥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관점은 정반대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 같네요. 도킨스 교수님의 밈 이론과 볼드윈 효과, 그리고 피터슨 교수님의 추상화된 포식자 대처 서사 해석이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점의 만남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융적 접근에서도 비슷한 함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이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그 전파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 학습된 행동이 결국 유전적 경향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적 선택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두 발로 걷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번식적 이점으로 이어져 결국 유전자 풀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을 무찌르는 영웅과 같은 상징이 문화 전반에 퍼지면서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는 개인이 성적, 사회적 선호를 얻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전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용이라는 상징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사람들은 불을 뿜는 괴물에 맞서는 영웅을 칭송하는 서사에 매료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맞섬의 자세는 실제 현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서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성적 선택 요소까지 고려해 보면 강인하면서도 공동체와 나눌 줄 아는 능력자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성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생물학적 증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가 논의한 여러 가능성들을 더 깊이 연구하면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화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도킨스 교수님의 이론적 틀과 제 서사적 심리적 관점이 때로는 충돌하면서도 서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